네, 최근 경고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남북 간의 상시 소통의 상징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국 폭파했습니다. 이어 오늘 북한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남북 관계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4일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빌미로 비난 수위를 높였고 그다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13일에 해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폭파를 직접 단행한 겁니다. 북한의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한 2년간 이어왔던 한반도의 평화 무드,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좀 암초를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북한 쪽에서는 이번에 좀 이제 대단히 좀 이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년 9개월 만에 폭파가 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과거형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평론가님. 그 남북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갖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군 통신선 차원에 있어서의 연락 채널들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과 남이 상시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평화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바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였습니다. 그걸 폭파를 했다고 하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그 정책에 우린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보였던 북한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이 북한에서도 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라든지 개성공단에서 뭐 우리 자산을 몰수하겠다라든지 뭐 우리 쪽 인원들을 뭐 내쫓겠다든지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한 조치들이잖아요. 언제든지 태도를 바꾸면 복구가 되는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폭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결심이 이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남녀 사이에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경우에 뭐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난 네가 준 선물들 지금 이렇게 내가 다 버리는 거야 하면서 뭐 보는 앞에서 파기를 해버린다든지,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뭐 이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북한 선전 매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폭파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조선중앙TV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고화질 사진까지 이걸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의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조치는 대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대내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 4일 처음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전단을 비난하면서 그때 언급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 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지난 4일에 이미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어떤 조치들은 다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갖고 난 다음에 대북 전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한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대외적으로 던지는 메시지, 충격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린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 동요하고 있는 민심들을 다독이기 위한 그 민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를 저희가 지켜보기 위해서 김여정의 입을 주목해야 될 시점인데 오늘 아침 오전에만 해도 점입 가경이더라고요. 근데 김여정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점,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이제 대내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려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2년 전만 해도 북한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인민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해서 강성대국의 길로 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자, 국민들을 이제 인민들을 설득을 했죠. 이 지도자 동지를 따라서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지금 이게 미국과의 담판이 교착이 되면서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오히려 국제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을 우회해서 중국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경제를 좀 건설하는 것도 이제 다 막혀버렸다는 거죠. 지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노한 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북한이 이번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저는 키워드가 이게 키워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노한 민심이라는 건 사실은 민생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지금 어려운 민생을 극복할 방안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동지의 문제가 아니라 저 미제와 남조선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호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을 앞세운 것은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인데요. 일반 인민들에는 이제 최고위층의 지도자들도 포함되는데 김정은을 제외한 김정은과 그 이하의 다른 2인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2인자는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김여정은 그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김정은만큼의 정치적인 무게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강경 국면을 김여정이 이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원장 동지에 버금가는 사람이 결단을 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무게감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 최종적으로 판을 뒤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남한이나 또 미국이 통큰 결정을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여진이 마지막 여진은 남겨놓는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사 파견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다독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이번에 그 좀 과격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지난 4일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게 조선중앙TV가 아니고 노동신문이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에다가 성명을 실었고 그 다음부터 대대적인 걸기대회가 북한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걸기대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동신문에 계속 보도되는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군의 이 지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기하겠다고 하는 얘기조차도 북한 내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파괴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대내적인 메시지 좀 더 가까운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 경제라든가 또 민심이 동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방식의 보도 형태들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치가 특사 제안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 위치 정도까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도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북한은 노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남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든 상관 안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대결 국면으로 간다라고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나름대로 정세 판단이 된 거예요. 이미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재선을 위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현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정세 판단이 됐고요. 예.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제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써왔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남한이나 미국이 정말 이제 협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다. 이거 줄 테니 마음을 돌려라라고 하지 않는 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특별히 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은 대내용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얘기도 하신 거 보면 미국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내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저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대내적인 대외적인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내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현재 협상 국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 돌파구만 마련해줬다면 아마도 지금쯤 북한의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서 북한 경제가 좀 활기를 띠고 있을 이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미국에게 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통첩성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먼저 제안을 했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걸 거절했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보내겠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 어제 여기와 관련해서 특사 들은 내용 없다. 오히려 뭐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사를 파견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뭐 사전에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특사가 북으로 가서 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이제 서로 간의 비밀 협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뭐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지는 않고요.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때가 떠올랐어요. 예.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사를 그러니까 파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보였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실은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 근데 북에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걸 뒷거래 의혹으로 나중에 제기가 되기도 하고 그걸 북측에서 직접 공개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을 북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사를 제안했다고 하는 사실을 뭐 대내적으로 보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남측이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애걸복걸한다, 매달린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노림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한 측에는 더 이상의 어떤 그 대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뭐 남북 대화 가능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내용을 봐도 우리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에서 발표를 했었던 대북 관련 대화 메시지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고 더 이상 뭐 우리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할 일 없다라는 수위로 굉장히 높은 수위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 관리를 제일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직접적인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9.19 군사합의에 아주 세부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군사적 대립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들에 대한 세부적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북쪽에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그 부대를 주둔한다거나 예, 이런 예. 방식으로 그리고 GP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경우에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군의 사실은 그 우리 군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뭐 앞으로 이제 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북측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향후 좀 길게 보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다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이번에 이제 그 북쪽에서 보여줬던 행동이나 태도들 보면은 그 이제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6.12 북미 합의를 했던 시점과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딱 맞춰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뭐 외부에 던지는 충격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2년 정도도 지금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벌써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도 역시 지금 대선 국면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절묘하게 노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판단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의 고심도 클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관련 공방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서로 굉장히 좀 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북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간에 이제 반응은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여당한테 계속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밀리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18개 상임위 전부 다 여당이 가져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원구성 협상은 협상으로 하더라도 원내 정치의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이 뭔가의 움직임을 보일 만한 그런 여지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예. 국민들의 바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또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근데 뭐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야당 입장이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좀 그러니까요. 머리를 그런 차원에서, 맞대는 예. 머리를 맞대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이건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우리를 위협하는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여야 정치권이 함께 뭔가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여당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종전선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의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청와대에서도 잠시 후 11시에 북한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 현장도 함께 하시고 일단 북한 얘기로 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군사 주둔, GP에 초병 다시 넣고 이런 행동들만으로도 지금 9.19 군사합의는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연합뉴스하고 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철수됐던 부분에 다시 주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이제 GP 철수했던 부분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북한이 이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이제 남북 간의 화해의 분위기 이것을 이제 다시 적대적인 분위기로 돌리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대내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의 행동을 아마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GP의 문제는 이미 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GP를 폭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재주둔을 하는 제스처는 취할 텐데 다시 건설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경제적인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우는 주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부대가 이동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방북으로 시작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금강산과 이제
개성공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뭐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뒤로 물러났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군사 대치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게 휴전선에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북 간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이제 개성을 통하는 길인데 거기에 주둔해 있던 부대들을 다 후방으로 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군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큰 업적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군사적 차원에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한다는 거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저희가 본다면 어찌 보면 이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저희가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GP에서의 뭐 그러니까 무기들을 다 반출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비무장화 시킨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좀 복귀를 해야 되는 건지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만 9.19 군사 합의는 이제 합의가 한참 이제 체결됐을 때도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만 9.19 군사합의는 뭐 국내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뭐 그걸 비판하는 세력도 있고 했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낡은 무기와 부대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굉장히 첨단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이미 노후화된 무기를 가지고 우리랑 뭔가를 해보려면 그래도 굉장히 근접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무기들을 다 뒤로 물렸다는 것은 사실상 공격 능력을 다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첨단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있으나 앞에 있으나 우리는 뭐 전력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 같은 감시자산만 보더라도 저들은 가까이서 직접 육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서 육안으로 보지 않더라도 멀리서 뭐 조기 경보기라든지 무인정찰기를 띄운다거나. 무인정찰기를 띄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열 감지 장비 또 뭐 신호 감지 장비 뭐 이런 음성 감지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첨단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들여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사실 양보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이제 북한은 원상복귀를 하는 거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시 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9로 인해서 우리가 전력이 줄어든 것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시 뭐 원상복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북한에게 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그런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그저 이런 위협과 긴장을 고조하게 하는 어떤 시위의 성격이 강하고요. 예. 아마도 우리에게 대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발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전진 배치, 군대의 전진 배치 이후에 혹시나 있을 무력 도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게 가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사실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ICBM을 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력 어떤 행동으로 가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약에 북이 도발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곧바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더 이상의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거의 극단적인 상황에 가까운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뭐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평해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렇죠. 남북 간의 어떤 함정 간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군 차원에서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북한군이 뭐 판문점 선언 이후에 중단했던 대남 전단도 다시 남쪽으로 좀 살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철저하게 좀 보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대내용 메시지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쪽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더군다나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걸기대회도 하고 북한 내부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지금 조성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예에는 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내부의 분노를 좀 어느 정도 이 수그러들게 만들 가능성,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다고 할 때 북쪽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어린 시절인 70년대나 몰라도 지금 같은 때 그게 대북 전단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이제 북측으로 보낸다고 하면 쌀도 보낼 수 있고 어떤 뭐 독재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긴다라고는 하는데 만약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국가, 시장경제이고 여기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상징적인 조치인 거죠. 우리도 보낸다. 저쪽에서 우리 보내고 우리 최고 존엄을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예의를 좀 갖추고 발언하길 바란다. 그리 길진 않은 입장 발표였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짧은 단어 속에 우리 정부의 고뇌와 어떤 고민이 묻어 있는 느낌이 나고요. 사실은 저도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쌓아온 신뢰의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조심조심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계속되는 뭐 도발성 언행들 그리고 또 이런 무례한 그런 언행들에 대해서 인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이제 살짝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도발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선들을 좀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뭐 비서실 차원에서 나온 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보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지금 이 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북한의 입장이 바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정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사실 6.15 공동선언 그 축사 내용도 한 달 전부터 20주년인 만큼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 그간 사이에 많은 북한의 비난 언급들이 있다 보니 여러 번 수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다 보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이번에 좀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표현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굉장히 분노하고 또 경문에 가까운 지금 표현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김규현 그 NSC 사무처장이 발표했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느낌이 들게 뭐뭐뭐함, 어떻게 함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근데 그렇더라도 어제 발표했던 그런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세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볼 때에도 북측이 지금 앞으로 대화 협력으로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 단계에서 더 높은 수위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상응 조치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좀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청와대 표현을 보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김여정 부부장을 이런 식으로 직접 공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북측의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경고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만약에 남북 간에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협상이라든가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한다면 그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니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우리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강력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입니다. 예. 마치 북한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길 바라는 듯하게 정말 너무 강한 발언들을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것을 예측을 어느 정도 했을 테고 그렇다면 강대강 대치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제 그 중간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한 반응을 유도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응을 할 때도 지금처럼 점잖게 꾸짖는 거죠.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무례한 거다, 몰상식한 거다, 너희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쪽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하게 반응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꾸짖고 수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상대방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역공을 취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것은 보수 내지는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후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적의 어떤 유도 행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우리는 지금 점잖게 우리의 존엄을 지키면서 꾸짖었기 때문에 그 이상 불필요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비판을 한 거고 북한은 비난이었지 않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청와대가 북측에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통해 가지고 담화를 발표하고 이럴 때 왜 그러면은 그런 담화에 대해서 그렇게 저자세를 보이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북측은 원래 사실 선전선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또 필요한 게 당연한 어떤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왔고 그러면서 최대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맞대응을 한다거나 똑같이 거기에 대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메시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이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폄훼하거나 아니면 모독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대화를 원하거나 또 다른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한다면 이 수위를 더 이상 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번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몰상식한 행위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고요. 대북 특사 파견 제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비상식적인 행위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청와대를 좀 연결을 해서 청와대 입장도 들었고 바로 이어서 군의 입장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크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제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청와대 발표가 있고 이어서 이제 국방부 발표가 있었고 또 조금 이따 통일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부에서 긴밀하게 조율된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내부 사정이나 아니면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행동을 하는 것과 또 우리의 대응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그 선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의 화력이나 위력이 북한군의 전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이 오판에 의해서 어떤 도발을 감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것을 미리 경고해둠으로써 북한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북한이 보통 이제 도발을 할 때는 기습의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연평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만 이게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으면 북한군과의 전력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담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5시에 NSC가 열렸었는데 오늘 오전 8시 반쯤에도 NSC 상임위 긴급 화상회의가 정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금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잠시 후에 통일부까지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국방부 입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북측은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 여기에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군사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북측이 군사적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경우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군사적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예. 저 마지막에 들어간 표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요.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9.19 군사합의를 토대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추구해왔던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도발을 하는 그런 행위와 더불어서 군사적 긴장감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대비태세는 확고하게 하더라도 우리도 역시 거기에 따르는 상응 조치라는 형태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파기하겠다고 또 나서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제된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겠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북측의 행동에 따르는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11시에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11시 10분 북한 이런 총참모부 대변인의 오늘 군사 계획과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는 북측이 모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국방부도 앞으로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일부도 그동안에 이제 주무부처로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또 역시 북측에서 져야 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NSC 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그 NSC 회의에서 큰 기조가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잇따라 이제 시간을 잡고 언론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게 개성공단 뭐 영업 중단 수준이 아니라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아예 폭파가 되어버렸고 형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재산상의 피해, 우리 국민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고요. 개성공단에서 지금 묶여 있는 피해 금액만 해도 그 기업들이 9천억 원이 뭐 다 돼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는 표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전망이 밝을 때는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만 있으면 북한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 하나를 이제 살리지 못하고 이게 무너지게 돼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북한이 뭐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이것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이나 남한의
대처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불만도 있지만 아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남한이나 미국에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시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남한에서 어떤 인력이 들어가서 코로나가 번지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고도비만의 이런 그리고 이제 뭐 갖가지 이 성인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런 위협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의 대선 국면도 좀 아마 북한 쪽에서는 좀 고려한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 외교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플로이드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북한이 결심을 앞당기게 하는 어떤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청와대, 군, 통일부 모두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